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호관찰론 15주차 강의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오늘의 강의는 여러분과의 작별 인사를 하고자 하는 날이기도 해요. 진행은 마지막 수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말고사에 대한 피드백, 이번 학기 수업 정리, 그리고 교정, 보호관찰 마인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름을 좀 불러보고 시작할게요. 박수호. 열심히 잘 따라왔었는데 혹시 휴학을 했나요? 마지막에 수업에 참여를 못해서 아쉽습니다. 권은지 있었어요. 이민영, 이번 학기 반가웠습니다. 임혜진 수고했고요. 전한솔, 한솔이도 몇 번 연락했었죠. 권수빈, 수빈이도 얼굴 보고 싶은데 못 봤네. 이태우, 김종윤, 임혜선, 전민섭. 민섭이 대답 잘 하나요 지금? 정인하, 신선주. 한 학기 동안 잘 지냈어요? 반가웠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볼까요? 수업 내용. 하트 이쁘게 그리셨나요? 마음을 담아서 그렸는데 그래요. 언제나 그렇게 했듯이 한 두 가지 교정 뉴스, 형사정책 뉴스와 담론 한두 가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진행할게요. 지금 또 홍성교도소가 집단 감염으로 문제가 됐네요. 충남 홍성교도소는 약 500명쯤 생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재소자 360명, 직원 140명인데 엊그제 신입 수용자인 40대 되는 남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날은 이 사람의 수용 14일 차였는데 재소자 360명, 교도관 140명 중에서 거의 30명이 집단 감염이 된 거예요. 직원 숫자는 많지 않은데 3명, 나머지는 이제 수용자들 있죠. 그래서 교정본부장부터 시작해서 교정본부가 다 옮겨서 대책을 그쪽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도소 측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170여 명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그리고 코호트 격리한 거죠. 나머지 인원은 다른 시설로 분산 조치를 이번에 해서 정리했어요. 지난번에 초기에도 동부구치소가 집단 감염돼서 그때도 코호트 격리도 하고 많은 숫자들을 청송교도소로 이송을 시켰었죠. 이번에도 지금 홍성교도소 그리고 남부교도소 일부 그리고 동부구치소의 일부 인원들이 감염이 되어서 교정본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볼까요? 덴마크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죠. 전체 수용자가 4,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1,000여 명 정도가 수용자 숫자가 늘어나서 과밀 수용이 되나 봐요. 그래서 내년부터 코소보에 있는 교도소 하나를 빌린 것 같아요. 수용시설을. 그러니까 300개 정도의 방이 있는 교도소를 통째로 빌려서 외국인 수용자를 주로 보내는 모양이에요. 자국에서 수용 생활을 마치면 코소보에 있는 교도소로
그 수용 시설로 옮기는 거죠. 이때는 교도소의 개념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수용자는 형결을 마치면 또는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을 국외 추방으로 합니다. 본국으로 보내는 거죠. 그때 이제 외국인 전담 수용 관리 시설에다가 수용을 해요. 이런 개념이긴 한데 아마 수용자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방이 한 1000여 개가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코소보라는 나라에 있는 수용 시설을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기로 한 거죠. 그쪽에 동유럽 쪽, 북유럽 쪽이나 그쪽 덴마크 이런 데는 굉장히 인원들을 작게 수용하기 때문에 인구도 작고 교도소 수용 인원 할 수 있는 시설도 작아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서 그 코소보로 이감된 수용자들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박탈당할 전망이다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덴마크 교도소의 대부분은 열린 감옥으로 운영되는데 그래서 수용자들은 사복을 입고 스스로 밥을 해먹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외부인 접견이 허용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이제 코소보로 옮기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는 어려울 것이다. 그 정도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갈게요. 교종사이론 강의 듣는 학생들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겠네요. 제가 다니던 시절 교과서에도 실렸던 이야기예요. 마지막 수업. 알퐁소 도데의 단편인데 오료 이야기라고 하는 단편집 1873년에 나온 단편집에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알사스 로렌의 기속 문제로 알사스와 로렌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이 벌어지던 때의 이야기인데 프랑스의 알자스 주에 사는 소년 프란츠가 있어요. 얘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여유 있게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해찰도 하고 뭐 꿀벌도 보고 돌도 발로 차고 가고 주민들 지나가는 것도 구경하면서 여유 있게 학교를 갔는데 뭔가 학교 분위기가 무거운 거예요. 수업은 이미 시작되어 있고 그런 분위기에서 소설이 시작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아멜 선생님이신데 아멜 선생님은 부드럽고 무거운 목소리로 오늘 수업이 프랑스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프랑스가 전쟁에 패하자 알자스 지방에 프랑스 수업을 금지하고 대신 독일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국어를 굳건히 지키면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의 교종 시기가 드디어 12시를 알리고 프러시아 병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칠판에 프랑스 만세라고 쓰고는 수업이 끝났음을 알립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위한 헤쳐나가기 위한 감옥의 열쇠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이 감옥을 통해서 갖게 된 열쇠가 하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교종 마인드, 보호관찰 마인드에서 정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처음 이야기했듯이 두 계절의 여행을 했어요. 두 계절 동안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숲과 강을 헤쳐온 거죠. 산을 넘어서 이제 도착지에 왔습니다. 무엇을 보았나요? 저는 좋은 가이드이고자 했는데 진정 어떤 내용을 보는 건 여러분 몫이죠. 여러분들은 보관찰이라는 숲과 강과 산을 지났는데 뭘 봤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한 학기의 여행.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남는 게 있었으면. 위에 표시해 뒀듯이 이 부호만 보호관찰에서 이해해도 한 학기 수업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플러스의 내용. 오늘 수업에도 시험에도 나왔던 내용이죠. 영미와 유럽 그랬는데 사실은 프로베이션과 패롤에 대한 이야기였죠. 패롤. 그리고 보호관찰은 각국에 전파되고 확대되었는데 오늘날 보호관찰이 더 형사정책의 보수와 강경한 노선으로 보호관찰도 보다 더 관찰적으로 치우쳤다. 개인의 보호, 소위 지원과 원조 지지보다는 사회 안녕, 공공의 이익을 이게 더 우선하는. 그리고 이제는 보호관찰도 우리가 치료적 사법, 원어적 사법 이야기했듯이 뭔가 거기에서도 강조하듯이 피해자에 대한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도 보다 관심을 갖고 확대되고 있다. 보호관찰을 그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본 시험 문제는 뭐가 있었나요? 그 내용들이죠. 영미와 유럽의 보호관찰 특징과 최근 동향 있는데 보호관찰의 개념과 보호관찰의 의미 그리고 오늘날의 변화 이 내용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큰 문제로 줬죠. 이 문제를 다 정리했다면 보호관찰 공부를 다 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보호관찰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아는 것. 지난 시간에도 학생들하고 이야기했는데 경사이론 때도 제가 입고 있는 겉옷이 자켓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지금.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저를 답답하게 가두거나 너무 헐거워서 다른 게 들어가는 이런 게 아닌 나를 잘 표현해 주는 거. 개념은 그거예요. 어떤 사물, 상황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거. 개념이 잘 서야 그 다음에 어떤 스테이트먼트, 진술이 논리적으로 되고 가설이 검증돼서 이론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개념의 을 확실히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내용들도 시험 문제에서도 그렇죠. 개념을 이해하고 관계된 문제를 줬을 때 그 연관성을 잘 설명한 다음에 정리하는 것. 어떤 문제든지 그렇습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개념의 정리, 관련성의 문제, 그리고 그 관련성을 일관되게 잘 정리하는 것. 그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피해자 정책의 친화성.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제 오늘날 보호관찰이 또 관심이 갖게 되는 건 범죄에 있어서의 가해자만의 문제가 만이 아니라 그 피해자의 문제까지도. 이 문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변하고 변해 있는지 어떤 동향을 보이는지 이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보라고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전자감시제도, 주로 전자발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죠. 최근에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전자감시제도, 전자감독제도란 무엇인지, 거기서 전자발찌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밀접한 어떤 관찰, 또 강경한 관찰, 보호 관찰, 보수적인 보호 관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긴 해요. 정말 더 견고한 전자발찌해야 되고 보다 더 기능적으로 더 이치 추적이 잘 돼야 한다랄지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보다 폭넓게 과연 운영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위험한 범죄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전자감시주의에 대한 평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정 마인드, 보호관찰 마인드하고도 관련되어 있겠죠. 어떤 식으로 판단하든 잘 정리되어 있으면, 잘 정리되었다는 건 뭐라고요? 개념과 연관성과 일관된 진술,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 너무 부담 준 문제들이었을까요? 그래요. 이번에 보호관찰론을 공부하면서는 우리가 보호관찰을 잘 이해하고 보호관찰의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게 보호관찰의 개념은 뭐지? 그 의의가 뭐야? 라고 하는 부분들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보호관찰을 설명하는 그 유형들, 프로베이션, 퍼럴, 보호관찰이 갖고 있는 법적 성격들 살펴봤고, 어떻게 그것이 태동하고 세계 각국은 잘 받아들이고 변화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보호관찰을 어떻게 도입하고 발전했지 하는 부분까지를 다 살펴봤었죠. 관련 지어서 원상회복적 사법, 치료적 사법도 살펴봤고 피해자의 친화성 문제를 살펴본 다음에는 가장 집중적으로 좀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협의의 보호관찰과 또 보호관찰 관련 관계 법령에 나와 있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독제도를 살펴보는 걸로 이번 학기 수업이 정리됐었죠. 자, 이제 저하고 한 학기 수업을 마무리했는데 여러분들은 보호관찰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보호관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형사정책에 있어서 어떤 의미이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교정의 마인드, 결국 보호관찰도 큰 틀 속에서는 교정이죠. 사인의 처우로서의 보호관찰이죠. 또 자유형의 대체형으로서의 보호관찰이죠. 결국은 우리 사회 범죄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범죄와 범죄인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지, 그게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교정과 보호관찰 마인드겠죠. 좋아하는 식기를 하나 읽고 설명할게요. 제가 읽어볼까요? 만약 내가 에밀리 디킨스의 시,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의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제가 교정 현장에서 일을 쭉 해오던 중 어느 시기엔가 정말 지쳤어요. 정말 사람 만나기가 싫을 정도로 지친 거예요. 늘 컴플레인을 갖고 있는 수용자들, 권리의 문제로의 다툼들, 개별 처우에 있어서의 자기 요구사항이 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 이걸 늘 해야 되는 상담과 면접조사, 분류심사, 가석방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런 부분들 속에 오다 보니까 언젠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이 싫다는 건 내가 지쳤다는 거고, 직장에 대한 자긍심도 내 개인에 대한 자부심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친구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소위 어느 단추부터 잘못 꼬였을까? 잘 오다가 내가 만난 연쇄살인범들, 문제 있는 문제 수용자들이 그 어린 시절을 보면 그렇지 않았거든. 꿈 많은 소년 시절을 보낸 애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 뒷 배경에는 가족의 해체, 가족의 갈등, 부도덕적 가정, 이런 부분들,
심하게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걸 보고 자란 어린 시절.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도 꿈 많은 소년이었었는데 어디에서 단추가 잘못 꼬였을까?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교정이란, 보호관찰이란,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위 그 범죄의 특성이 뭐고 그 범죄인의 특성이 뭐고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만나서 잘 이해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진짜 한 마리의 울새를 둥지에만 올려줘도 사는 게 의미가 있다는데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내가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면담이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이 앞서서 이야기만 잘 들어도 정말 사람은 50% 이상 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스스로 해결해요. 이야기하다가. 귀 기울여 보자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면담하고 상담하고 면접할 때는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어느 단추가 잘못 꼬였는지, 그리고 그 친구가 어디가 왜 그렇게 아픈지. 그래서 늘 차를 두 가지를 준비되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커피와 녹차. 일회용 커피와 녹차. 그래서 오면 녹차 그리고 커피가 준비됐는데 뭐 마실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에 가졌던 그 고통과 아픔을 거의 다 어루만진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 제가 보람이 있어졌어요. 하는 일이. 그리고 교정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어요. 이웃이란 말에 대한 개념이 들어. 정말로 선한 사마리안이 왜 그런 마인드가 교정에서 필요한지, 그런 생각이 있을 걸 가졌을 때 교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 여행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나요? 그래도 지지하고 원조하고 원호하고 보호하는 쪽이 원래의 또는 태동 당시에 존 어거스터스 같은 그런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다. 보호관찰은 두 개의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이상적인 사회를 생각하는, 그렇게 보호하고 원조하고 함으로써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잘 변화하는,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날 보호관찰 현실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더 문제에 대한 중점이 공공의 안녕, 사회의 안전에 뒀다면, 그런 형사정책적 목표에 가는 방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건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교정과 보호관찰 이 수업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교도관이 되거나 보호관찰관이 됐을 때 어떤 마음으로 범죄인을 대할 것인지. 그래요. 그런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인드를 갖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갖게 되는 데 대해서 이 과목이 일조를 했다면 저는 제 가이드 역할이 그래도 잘 되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잘 왔다. 이 정도 이해했으면 한 과목의 수업으로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반가웠고 고마웠습니다. 다음 학기에 또 만난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또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 오늘은 동지입니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길어지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대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의미 있는 재미있는 그런 겨울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